우주를 향한 인류의 호기심은 계속돼 왔는데요. 이제는 우주에 더 쉽고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우주 비행기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우주 비행기는 비행기와 로켓이 새로운 기술과 만나서 탄생했는데요. 보통의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따라 이착륙하고 우주와 지구를 왕복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기대주 우주 비행기를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최기혁입니다. 인류는 아주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동경해 왔는데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며 사람도 하늘을 날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의 일환으로 사람이 직접 우주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민간인도 쉽게 우주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여행의 수단으로 새롭게 각광받는 것이 바로 우주 비행기죠. 우주 비행기 하면 우주를 나는 비행기인 것은 같은데 로켓이 아닌 비행기라고 하니 좀 생소하시죠? 오늘은 여러분께 새롭게 등장한 우주의 교통수단 우주 비행기를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비행기를 자세히 살피기 전에 먼저 그 탄생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구소련의 과학자 치올콥스키는 우주에 거대한 우주 정거장을 설치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주 정거장의 온실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거대한 거울을 이용해 통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거대한 바퀴 형상의 우주 정거장을 회전시켜 인공 중력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몽상가의 꿈으로만 여겨졌던 그의 제안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이 되었는데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은 축구장 크기이며 본체 길이가 88m, 태양전지판 108m, 무게는 454톤으로 지구 궤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27,000km의 속도로 하루에 지구 15기 반을 돌고 있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달과 금성 다음으로 환한 별로 보이는 것이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그럼 왜 우주에 이러한 국제우주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일까요? 우주정거장은 사람이 우주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즉 더 멀리 있는 우주로 나가기 위한 연구를 하는 전초기지인데요. 이곳은 다양한 우주 실험을 위한 독보적인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영향 없이 강도 높고 가벼운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고 효능이 높은 고순도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중력 상태에서의 물리학과 생명과학을 연구하고 향후 장기간의 우주 탐사와 우주 여행을 대비해 우주 환경에서의 인체 변화 연구도 시행합니다. 물론 지구상에서도 무중력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무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 효용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무중력 공간인 우주에 무중력 실험실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우주 정거장에 가기 위해서 꼭 함께 발전해야 할 기술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와 지구를 왕복할 수 있는 우주 왕복선이겠죠. 우주 왕복선은 로켓과 비행기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전까지 우주선은 60년대, 70년대 달 탐사를 했던 아폴로나 한국의 이소연 우주인이 우주 비행 시 2008년 탑승했던 소유주처럼 한 번 발사되면 모든 부분이 다 버려지고 끝부분에 조그만 캡슐만 지구로 돌아오는 형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용이 비싸고 자원의 낭비가 심했는데요. 이를 바꾸기 위해 우주로 발사될 때는 로켓을 이용하고 지구로 돌아올 때는 비행기처럼 연료통을 제외한 우주선 전체가 귀환하는 우주왕복선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주왕복선은 공항의 활주로에 그대로 착륙하기 때문에 회수 비용이 덜 들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지구 궤도상에서 고장난 위성과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고 지구로 회수하는 등 유연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주 왕복선에도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미국 우주왕복선의 경우 비싼 아폴로 우주선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막상 들어간 개발비가 수백억 달러, 발사비가 5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폴로 우주선보다는 적게 든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왕복선의 정비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였죠. 또한 총 134회의 발사 중 2번의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주왕복선은 2011년 7월 최종 비행 이후 퇴역하고 말았는데요. 고체 보조 로켓이 파괴되고 내열 타일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우주왕복선이 필요하게 됐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자세히 살펴볼 우주 비행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주 비행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주 비행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우주왕복선의 비용과 안전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요. 비행기와 로켓이 합쳐진 형태의 새로운 비행체라는 것에서는 우주왕복선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비행기는 지상의 활주로에서 수평으로 이륙하여 20km 정도의 고도까지만 비행할 수 있고, 로켓은 지상에서 수직으로 이륙하여 고도 200km 이상의 우주 공간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우주 비행기는 이러한 두 가지 비행체의 장점을 합하여 만든 비행체죠. 우주를 왕복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우주 왕복선과 같은 의미지만 우주 왕복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추가된 것을 우리는 우주 비행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주 비행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대기권과 우주에서의 추진력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가변 사이클 엔진입니다. 기존의 제트 엔진은 대기권에서는 작동하지만 우주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켓 엔진은 우주에서는 효율적이지만 대기권에서는 연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우주 비행기는 대기권과 우주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변 사이클 엔진이 필요하죠. 가변 사이클 엔진은 대기권에서는 제트 엔진으로 이착륙하고 고공에서는 스크램젯 엔진으로 변환돼 음속의 10배에 이르는 고속을 얻는데요. 그리고 우주에서는 로켓 엔진으로 변화합니다. 제트 엔진은 음속의 3배까지만 작동을 하는데 음속보다 속도가 낮은 아음속으로 연소가 일어나고, 스크램젯 엔진은 음속의 10배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초음속으로 연소가 일어나 고속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이렇게 제트 엔진, 스크램젯 엔진, 로켓 엔진으로 고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가변 사이클 엔진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 엔진의 핵심 기술은 바로 1000도까지 가열되는 엔진 흡입 공기를 영하 150도로 급속히 냉각하는 기술입니다. 엔진 흡입 공기 온도가 높으면 엔진의 효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엔진 흡입 공기를 최대한 낮게, 최대한 빠르게 냉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2020년경에는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30년대에는 이 엔진을 이용한 우주 비행기가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변 사이클 엔진으로 인해 로켓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수평 이륙이 가능하게 되죠. 두 번째로 우주 비행기에서 필요한 기술은 지구에 다시 돌아올 때 고온을 견딜 수 있는 형상을 설계하는 것과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열 재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다시 돌아올 때 고도 80km에서의 우주 비행기 속도는 음속의 20배에 달하는데요. 그리고 표면 온도는 최대 3000도까지 가열되죠. 이렇듯 지구 재도립은 매우 위험한 과정인데요. 따라서 재도립 과정에서 저항을 최소화하고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행체를 물방울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동체와 날개의 구별이 없게 만드는 리프팅 바디라는 설계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은 동체와 날개를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해 날개뿐 아니라 동체에서도 날 수 있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주 비행기가 지구에 재도립할 때 3000도의 열을 견디기 위해서는 특수한 내열 물질이 필요한데요. 이 물질은 유리 성분을 스펀지처럼 만든 것으로 수천 도의 열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산화 실리콘으로 만든 파인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이 파인 세라믹은
고열과 충격에 매우 잘 견디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또한 최근에는 이 파인 세라믹을 기존처럼 타일 형태로 조각조각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표면에 입히는 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충격에 더욱 강하고 구조의 무게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엔 우주 비행기 기술 그 세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바로 우주 비행기가 대기권을 초고속으로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우주 비행기가 발사돼 우주로 나가기 전에는 최고 음속의 10배까지 속도가 붙는데요. 이때 기수에는 강한 충격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공기 저항과 충격파로 인해 기체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비행기는 최대 음속의 3배 정도로 비행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음속의 10배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상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충격파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주 비행기 앞부분과 전체 형상이 충격파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비행기 앞이 뾰족하면 충격파의 발생을 최소화하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약하고 끝부분에만 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뭉툭하게 만들고 뒤쪽의 동체도 물방울처럼 부드러운 유선형으로 만들어 충격파와 열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비행기의 초고속 비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술은 바로 우주 비행기가 비행 속도와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제어 기술입니다. 우주 비행기가 초고속으로 비행하다 보면 공기 저항과 충격파로 흔들리고 비행 방향이 변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매우 중요하죠. 따라서 현재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초고속 컴퓨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 항공기와 로켓이 1초에 수십 번 제어를 한다면 우주 비행기는 1초에 수백 번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고속 컴퓨터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초고속 컴퓨터 제어 기술을 이용하면 우주 비행기는 한치의 오차 없이 대기권을 비행하고 정확하게 지구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되고 다시 지상의 공항에 정확히 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 비행기 제어 분야는 전자 소프트웨어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IT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설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주 비행기의 신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러한 기술들은 한국엔 아직 없고 미국 등 우주 선진국에만 있습니다. 이 기술은 21세기 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략 기술이고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절대 기술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우주 비행기 개발에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 잠재력이 발휘돼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발전할 모습이 기대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기술들을 접목한 우주 비행기의 개발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을까요? 현재 개발된 우주 비행기는 가변 사이클 엔진을 제외하고 앞에서 언급한 대부분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스카이론